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비뇨의학과의 최현섭입니다. 방광염이라고 하면 소변에서 검사를 했더니 균이 나온대. 그 균은 대장균이래. 이런 얘기를 많이들 듣고 오십니다. 사실은 그 대장균은 본인의 대변 속에 같이 살고 있던 대장균입니다. 대장균들은 소변을 타고도 올라갈 수 있고 생식기 자궁 쪽으로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변들이 배출이 되고 또 이렇게 방광 안에 균들이 없어지고 이런 과정이 우리 몸에서 아주 잘 맞춰주고 있는데, 여기에 들어왔던 균들이 소변을 봤는데 제대로 씻겨 나가지 않다든지 순식간에 과하게 증식을 했다든지 이럴 때 방광염이 걸리는 거고요. 한번 걸린 분들이 자꾸 재발을 하는 게 치료가 안 돼서라기보다는 결국 내 몸이 건강하면 방광염은 걸리지 않는 거거든요. 피곤하고 잠 못 자고 스트레스 받고 이러고 나면 방광염이 잘 걸리는 이유가 내가 늘 가지고 있던 대장균들이 떨어진 면역력을 비집고 뚫고 들어가서 방광의 염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을철에 굉장히 많이 오십니다. 김장하고 났더니 방광염이 왔어요. 추석 명절 세고 났더니 방광염이 왔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방광염이 자꾸 재발을 할 때 우리 몸에 가지고 있는 대장균들이 소변 쪽으로 올라오지 않도록 문단속을 잘 하는 것, 이게 재발성 방광염 치료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단순 방광염일 경우는 사실은 어느 과를 가든 치료 방향은 똑같습니다. 소변 검사를 하고 소변에 염증이 있고 그러면 항생제 치료가 첫 번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환자분들이 어느 병원을 가든 상관이 없겠지만, 염증이 자꾸 재발이 될 경우는 단순한 염증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은 방광을 단순히 물주머니로 보질 않습니다. 다이나믹하게 기능적으로 작동하는 우리 몸의 장기인데, 결석이나 종양이나 이물이 있거나 주변 관략근이나 주변 장기와의 그런 상호 연관성도 있거든요.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은 방광 전체적인 건강 상태를 확인을 하십니다, 항상. 그래서 방광염이 한 번으로 치료가 되지 않을 때는 비뇨의학과 선생님들을 찾아가셔서 방광의 기능상 아니면 해부학적인 이상 이런 것들은 없는지 꼭 점검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방광염의 일단 교과서적으로는 1년에 3번 이상 또 6개월에 2번 이상의 방광염 재발을 경험을 할 때 재발성 방광염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제가 어디 가서 치료를 했는데요, 검사해 보니까 소변에 균이 없대요. 근데 저는 안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실제 교과서에도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검사에서 균이 나오지 않더라도 임상적으로 방광염이 충분히 의심된다면 균이 없다고 단정하지 말아라. 이게 최신 요로 감염의 경향입니다. 방광염이 있을 때 환자분들의 소변에는 균이 나오지 않지만 검사를 해보니까 균들이 방광 조직을 파고들어서 그 속에 균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지속적으로 계속 불편한 느낌을 갖는 거죠. 그러다가 몸이 조금만 피곤했을 때 또 그 균들이 살아 올라와서 염증을 일으키는 세포 내 세균 분집,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요즘 재발성 방광염들의 대표적인 특징인 것 같아요. 느낌이 사라지지 않아요. 뭔가 좀 찌리해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리면 재발성 방광염이 큰 합병증을 유발하는 경우는 사실은 잘 없습니다. 합병증이 유발할 수가 있지만 방광염이라는 자체가 방광에서만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제일 많이들 걱정하는 방광염이 자꾸 와서 이거 신우신염이 되면 어떡하나요? 재발성 방광염은 재발성 방광염으로 국한될 가능성이 많고요. 너무 불안해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도 제가 일단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 대장균들이 콩팥까지 올라가는 신우신염이 될 수도 있고요. 방광염 때문에 일어나는 방광 점막의 과도한 손상이 방광의 위축을 일으킨다든가 간질성 방광염이라고도 있거든요. 그런 쪽으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보고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재발성 방광염을 적극적으로 잘 치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공포스러워 하시진 않으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급성 방광염이 오면은 이럴 때 항생제를 씁니다. 그러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낫습니다. 급성 방광염은 이렇게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다. 건강한 여성의 급성 방광염은 항생제 치료가 정답이고요. 근데 재발성 방광염이 됐을 때는 첫 번째로 환자분이 왜 자꾸 재발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하게 환자분하고 얘기를 해봐야 됩니다. 환자분의 주변 컨디션이 어떻게 나쁘지 않은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다른 질환이 있지 않은지, 개인 위생적인 부분들도 체크를 해봐야 되고요. 약을 쓸 때도 부수적인 손상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항생제를 무한정 쓸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항생제 외에 소염 진통제를 좀 추가해서 증상이 경감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요즘에는 면역 강화제들이 나와 있어요. 소변으로 올라오는 세균들, 대장균들을 우리 몸 스스로 면역력을 키워서 자연적으로 그 균들을 몰아내게 하는 면역 증강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써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017년도부터 지금 전 세계의 그 진료 지침이 많이 변경이 됐어요. 예전에는 대장균에 특화된 약들을 쓰면 된다, 이런 지침이었다면 요즘에는 방광에만 집중되는 항생제를 쓰자. 이전에 썼던 약들은요, 광범위 항생제 중에 퀴놀론 계통의 항생제를 많이 썼었어요. 하지만 그 퀴놀론계 항생제는 신장뿐만 아니라 우리 온몸에 골고루 영향을 줘서 내성의 발현이 좀 빠른 편이었고요. 그 외에도 세팔로스포린 계통의 광범위 항생제, 그 중에서도 대장균에 좀 잘 듣는 2세대 그런 약들은 내성균을 너무 많이 만들기 때문에 가능하면 쓰지 말자. 그리고 신우신염이나 발열을 동반하는 심각한 요로 감염일 때 그때 쓰기 위해서 좀 아껴두자, 이렇게 지침이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2015년도 정도에 정말 단순 방광염 환자분들의 300여 건 수집을 해서 전국 데이터를 모아서 방광염이 어떠한 항생제 내성 패턴을 가지고 있는가, 내성률이 거의 60%에 육박을 했고요. 그게 벌써 5년 전이니까 지금은 더 심각하게 내성이 생겼을 거라고 보고, 그래서 이런 약들은 이제 가능하면 쓰지 않는 방향으로 가이드라인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방광염은 사실은 그냥 두면 우리 몸의 면역계통이 방광염을 밀어내고 방광염을 스스로 이겨내는 힘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기전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면역 강화제를 써서 항생제 이외의 다른 방법으로 치료하자는 그런 노력들을 아주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면역 강화제는 유로박솜이라고 있습니다. 18가지 종류의 대장균들을 사멸시킨 후에 나오는 부산물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응축을 시켜서 만든 제품인데, 그 부산물들을 우리 몸이 섭취를 하면 그 대장균의 표면 단백질들에 대한 면역 반응이 생깁니다. 그래서 먹는 예방 접종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겠고요. 그런 약들을 3개월 정도 꾸준히 복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대장균의 형태를 갖춘 단백질들을 보면은 우리 몸이 면역력을 스스로 올리는 거죠. 이제 유로박솜이라는 약은 우리나라에 2000년 정도, 벌써 20년 전에 들어왔죠. 근데 그때는 각광을 못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방광염 치료가 항생제로 너무 잘 되는데 뭐하러 이런 약을 써? 그랬거든요. 근데 요즘은 항생제가 안 듣는 시대가 오다 보니 대체 약품들을 많이 찾게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유럽에는 질 좌제 형태로 나와 있는 약들, 입안에 뿌리는 그런 약들이 지금 나와 있고요. 이미 사용되고 있고 국내에도 지금 수입하려는 움직임들이 계속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가 재발성 방광염, 사실은 만성 방광염이라는 급여 기준에 합당하다면 보험 급여를 해주고 있고요. 약값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환자 본인 부담은 한 200원 정도 수준이고요. 그래서 일선 의료 현장에서도 부담 없이 많이들 쓰고 계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피곤하지 않으셔야 되고요. 재발성 방광염 환자분들은 정말로 스트레스들이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 많이 힘든 부분이 있으면 의사들과 주변 가족분들과도 솔직하게 얘기를 털어놓으시고, 내가 방광염이 있다 이런 것만 얘기하지 마시고, 내가 이런 부분들이 힘들다, 그래서
어떤 심리적인 안정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소변을 자주 안 보는 것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직업적인 특성상 화장실을 자주 못 가셔야 되는 그런 직업들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 방광염 자주 걸리니까 조금 힘드시더라도 소변을 자주 보셔야 되고요. 그런 분들이 더 큰 문제는 화장실을 안 가려고 물을 잘 안 드십니다. 이게 또 굉장히 큰 문제거든요. 방광염은 결국은 잠 푹 주무시고 몸을 좀 릴렉스 해주시고 물을 자주 드시고요. 하루 1리터, 요만한 페트병 하나 500이잖아요. 아침에 한 병, 저녁에 한 병, 약처럼 드시라고 그렇게 하셔도 방광염 예방에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유산균 도움이 간접적으로 됩니다. 근데 특정 유산균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리포트가 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유산균이 도움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항문에서 시작된 대장균들이 소변을 타고 올라오려면 여성 생식기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여성 생식기는 유산균들의 아지트거든요. 대장균들이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 보면 유산균들에게 막혀서 더 이상 소변 쪽으로 진출을 못하게 됩니다. 근데 열심히 씻어야지 이러고 열심히 씻고 질 세정제, 비누 이런 걸로 막 씻으면 나머지는 대장균들의 차지가 되는 거죠. 방광염 더 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산균들을 보충을 해줬을 때 방광염에 대해서 큰 치료 효과가 있다기보다는 우리 몸의 세균 균형을 도움이 될 수가 있다면 결코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거다. 그래서 간접적으로 도움은 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크랜베리에 포함되어 있는 다당류들이 방광에서 세균들이 방광벽에 착 달라붙는 것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스 형태잖아요. 그래서 크랜베리 주스가 수분 섭취에도 물론 도움이 되고요. 그래서 병원을 계속 찾기가 힘든 경우에 예방 목적으로 쓰셔도 무방할 걸로 봅니다. 그냥 완치시켜 주세요. 항생제를 막 한 달, 두 달 먹고 싶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런 얘기들 하시겠어요. 저는 그런 분들에게 방광염이라는 게 어떤 병이고 왜 생기고 자꾸 재발하는 이유 이런 거에 대해서 환자분들과 충분한 교감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환자분들에게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그분들에게 이런 설명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거든요. 그분들의 어떤 그 마음을 좀 어루만질 수 있는 이런 진료 여건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짧은 시간에 많은 환자들을 봐야 되는 여건에서 환자분들 한 분 한 분을 이렇게 케어 못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안타깝고요. 환자분들께서도 너무 막연하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방광염은 충분히 조절할 수 있는 그런 병이다 생각을 해주시고 여러 선생님들의 도움을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